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 오늘은 저희 아버지와 저희 가족들이 겪었던 미스테리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때는 정확히 10년 전입니다. 그때는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골동품 수집을 마니아 수준으로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집은 거실 하나, 방 3개짜리 집이었는데 제 방 하나만 온전하다고 봐도 될 정도로 온 방에는 골동품들이 가득가득했습니다. 각종 출처를 알 수 없는 도자기 같은 것부터 자연이나 동물이 새겨진 것 같은 수석까지, 하여간 동묘나 고미술상가 아니면 시골 장터 같은 데 돌아다니다가 좀 골동품스러운 거 있으면은 다 그렇게 가져오세요. 그러던 어느 하루는 아버지 친구분께서 시골 깊숙한 곳에 전원주택을 짓고 계셨거든요. 근데 그 전원주택이 완성이 돼서 이제 들어가서 사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집들이차 그 집에 한번 다녀오게 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다녀오시는 길에 집에 또 이상한 구닥다리 골동품을 하나 들고 들어오셨어요. 그건 옛날 오래된 시골집에서나 볼 수 있는 창호지 발린 문이었습니다. 그게 작품으로 만들어진 건지 뭔지 나무 프레임은 딱 봐도 엄청 낡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문에 발린 창호지는 물론 연식은 느껴졌지만 그 프레임에 비하면 그렇게 낡아 보이지도 않았고 구멍도 하나 없이 멀쩡했어요. 작품인지 뭔지 제가 이렇게 말했던 건 그 문의 창호지 위로 알 수 없는 한자와 그림 같은 것들이 막 날림체로 그려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무튼 엄마는 익숙하다는 듯이 아버지를 구박하셨습니다. 아이고, 이 인간아, 뭘 또 이런 걸 가져왔어? 어디서 났어? 그러자 아버지께서는 시골에 친구가 새로 지은 집에 다녀오시는 길에 운전을 하는 길목에 누가 봐도 주인이 없어 보이는 폐가가 하나 보이더래요. 그런데 담벼락도 반 이상은 거의 다 무너져 있고 집도 엄청 낡고 마당에는 풀도 잔뜩 자라 있는데 유독 그 문만 눈에 띄더래요.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간신히 매달려 있는 그 문을 떼서 가지고 오신 거래요. 골동품 같은 그런 가치가 있어 보인다고요. 아버지는 그걸 거실 한편에 그림 작품 놔두듯이 빛배경처럼 놔뒀는데 그렇게 썩 나빠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이었습니다. 당시 저희 가족은 잘 때 방문을 다 열어놓고 잤는데 부모님은 안방에서 주무시고 계셨고 저는 제 방에서 자고 있었어요. 깊은 새벽에 거실에서 자꾸 뭔가 덜그럭덜그럭거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 소리는 쇳소리나 유리가 덜그럭거리는 소리는 전혀 아니었어요. 그리곤 잠결에 그 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자 하니 이 소리가 도무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아서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침 안방에서 나오고 있는 엄마랑 마주친 거예요. 방금 그 소리 너가 낸 거니? 아니, 나도 소리 때문에 잠 깨서 뭔가 하고 나와본 거야. 하지만 저희가 거실로 나오고 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 소리가 뚝 멈췄고 그날 밤은 다시 소리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스테리한 일은 다음 날에도 또 벌어집니다. 그날은 제가 학교가 끝나고 바로 학원에 가는 날이라 집에 돌아오니까 10시쯤이었어요.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께서도 조금 규모가 있는 슈퍼마켓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마감을 다 하고 집에 들어오면 꽤 늦은 시간에 들어오세요.
근데 제가 10시가 넘어서 집에 들어왔는데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아랫집 아저씨가 저희 집을 찾아오셨어요. 저기 학생, 대낮에 뭘 하길래 집에서 하루 종일 그렇게 쿵쿵 뛰는 거야?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시냐? 하루 종일 집에 아무도 없었는데.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오랜만에 집에서 쉬는 날이었나 봐요. 근데 대낮에 진짜 쉴 새 없이 계속 쿵쿵쿵쿵쿵쿵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서 참고 벼르고 있다가 조금 전에 밤에도 또 쿵쿵쿵 소리가 나길래 밤에는 자야 하니까 이건 좀 아니다 싶어서 올라오신 거래요. 그래서 저는 아저씨, 저 학교랑 학원 갔다가 이제 들어왔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 저기 코비마트 아시죠? 거기 사장님이세요. 그래서 지금 집에 안 계세요. 이렇게 설명을 드렸더니 아저씨께서는 의아해 하시면서 분명히 머리 위에서 났는데 하고는 그럼 이 소리가 어디서 울린 거야? 하더니 곧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12시쯤에 부모님이 귀가를 하셨고 저는 이 일에 대해서 부모님께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때까지도 다른 집에서 쿵쿵거린 걸 착각한 거겠지 하고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사단이 났습니다. 저는 자다가 꿈을 하나 꾸게 됐는데요. 아무것도 없는 어두운 방에 제가 홀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 한가운데에는 웬 나이든 할머니가 앉아 있었는데요. 땅만 보고 앉아 계시던 그 할머니께서 갑자기 저를 보며 눈을 치켜 뜨시더니 문! 저한테 다짜고짜 문! 막 이러면서 소리를 치시는데 그 모습이 너무 기괴하고 소름 돋았어요. 게다가 그 장면과 소리가 너무 선명해서 놀라가지고 잠에서 깼습니다. 근데 정말 대박인 건요. 그 똑같은 꿈을 그날 밤 엄마 아빠도 꾸신 거예요. 물론 그때 나이가 18뿐이 안 됐지만 살면서 꿈 때문에 그렇게 소름 돋았던 건 처음이라 좀 진정을 시키기 위해서 물을 마시려고 거실로 나갔거든요. 근데 정말 거짓말처럼 엄마 아빠도 그 타이밍에 거실로 나오고 있었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때서야 저희 셋이 같은 꿈을 꿨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곤 너무 당연하게도 아버지가 가져온 그 문에 뭔가 문제가 있긴 있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도 식은땀을 잔뜩 흘리시는 게 지금까지 골동품 수집하면서 전혀 느껴보지 못한 내가 뭔가 실수했구나 하는 걸 느끼신 것 같았어요. 불길함을 느낀 아버지는 그 문을 우선 집 앞 복도에다 내다 놓고서는 그 늦은 밤에 그 친구분께 전화를 거셨어요. 그리고는 친구분께 너네 집에서 차 끌고 어디 방향으로 나오다 보면 폐가가 하나 있는데 너 혹시 그거 아냐고. 모르겠으면 내일 날 밝으면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서 그 집 무슨 집이냐고 좀 물어봐 줄 수 있겠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번 주 주말에 너네 집에 한 번 더 가겠다. 그때 가서 다 설명하겠다. 이러고는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오후쯤 됐을 때 제가 학원에 있을 시간에 아버지 친구분한테 전화가 왔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는 주말까지 기다리지도 않고 그날 바로 먼 시골까지 문을 가지고 내려가셨습니다. 알고 보니 아버지가 문을 떼온 그 집이 귀신 들린 집이었대요. 그날 아버지 친구분께서 몇 없는 동네 어르신들한테 그 집이 무슨 집이냐고 막 여쭤봤대요. 처음에는 그냥 빈집이다. 뭘 그렇게 궁금해하냐 이렇게 쉬쉬하시다가 아버지 친구분께서 좀 수상히 여기셔서 그럼
내가 저기 정리하고 창고처럼 좀 쓰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제서야 어르신들께서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하면서 그 집에 얽힌 사연을 이야기해 주시더래요. 오래전에 그 집은 그냥 평범한 집이었다고 합니다. 그냥 사는 것도 여느 시골 마을 집처럼 평범하게 살았었대요. 그런데 어디서 어떻게 그런 소문이 났는지 저 집에는 돈뭉치를 쟁여놓고 산다는 그런 소문이 났대요. 그냥 소문으로 지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걸 진짜로 믿은 사람들이 있었나 봅니다. 한밤중에 괴한이 할머니 집을 몰래 털려다가 그만 할머니한테 걸려버리고 온 놀란 마음에 할머니를 그만 죽였대요. 게다가 그 집에는 막상 돈이라곤 한 푼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다음부터 그 할머니의 혼령이 집을 지키려는 건지 그 집 근처를 지나다니던 사람들이 그 할머니의 혼령을 목격하고 혼비백산하는 일이 굉장히 잦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읍내에서 용한 무당을 모셔왔고 굿을 여러 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이 너무 강해서인지 같은 일은 계속해서 반복이 되었대요. 그런 이유로 마지못해서 그 방의 영을 묶어두기라도 하겠다며 해놓았던 게 바로 그 문에다가 부적처럼 한문과 그림 등을 날려 그렸던 일종의 봉인 같은 거였어요. 그게 시간이 오래 지나서 아버지 눈에는 작품성 있는 골동품으로 보였나 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신 아버지께서는 그 문마저 빼앗긴 할머니는 얼마나 화가 났겠냐면서 바로 문을 가지고 시골로 내려갔던 거예요. 다행히도 그 문을 놓고 온 뒤로는 쿵쿵 소리도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그 문을 가져오시고 불과 2, 3일 동안 이 모든 일을 다 겪었던 겁니다. 저에게는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 친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 신자고 저희 집안은 독실한 불교 집안이에요. 기독교라고 하면 보통 귀신이나 미신 같은 거 잘 안 믿잖아요. 하지만 이 친구는 어릴 때부터 30년이나 된 친구라 저를 정말 많이 믿어줬습니다. 평소에 제가 워낙 촉이 좋고 발달돼 있다 보니까 뭔가 안 좋은 기운이 있다 이러면 그 친구한테 이야기도 종종 해주고 그랬어요. 사건은 2019년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친구네는 4식구인데 이 가족이 경기도 성남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하는 날 자기네 집에 한번 와줄 수 있겠냐고 분위기나 기운 같은 거 이런 걸 전체적으로 한번 봐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려운 부탁 아니니까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 당일 이삿짐 나르는 것도 좀 도와줄 겸 해서 친구네 집으로 일찍 찾아갔습니다. 그 집은 3층짜리 단독 빌라였고 친구네 집은 2층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네 집 들어가는 현관 바로 옆에 창고 형태로 된 조그만한 방이 하나 있었는데요. 원래 사람이 거주하던 곳인데 집주인이 통째로 월세를 내놓았던 거예요. 친구한테는 10만 원만 더 보태서 그 방까지 함께 써라 하니까 친구는 신이 났죠. 아무래도 애들도 아직 어리고 짐도 많고 하니깐요. 게다가 방은 한 칸짜린데 부엌도 있다 보니까 친구도 혹해서 계약을 한 거죠. 아무튼 그날 제가 이삿짐을 날라주다가 그 작은 방에 혼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 분위기가 한여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오싹한 정도를 넘어서 아주 차가운 냉기가 바닥에서부터 온 방 안을 감싸고 있는 거예요. 거의 뭐랄까? 냉장고 문 열면 딱 느껴진 한기 있죠. 거의 그 정도의 한기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물었습니다. 야, 너 여기서 잘 건 아니지? 어,
잠은 안방에서 자야지. 여기 냉기가 너무 심하니까 그냥 창고로만 써.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짐 정리를 다 해서 밖에 나가려는데 뭔가 벽 쪽에서 낯선 시선 같은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시선이라는 게 좀 그런 게 있어요. 뭐랄까? 어린 영가의 시선이랑 그 나이 든 영가의 그 시선이 느낌이 좀 다릅니다. 그런데 이 방에서는 나이 드신 분이 쳐다보는 시선 같은 게 이 뒤통수 쪽으로 쫙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싶어서 이렇게 벽 쪽을 살펴보다가 이 위쪽 벽을 바라봤거든요. 근데 옛날 집 사셨던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다락방은 아니고 조그만 광이라고 하죠. 그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한테 저거 한번 열어본 적 있냐 물어보니까 자기는 신경도 안 썼대요. 어차피 창고로 쓸 방이고 저것도 그냥 창고로 쓰면 되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키가 작으니까 의자 가지고 와서 저거 한번 열어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광 문을 열었는데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너무나 충격적인데 그 안에 뭐가 있었는 줄 아세요? 다른 것도 아니고 유골함이 있는 거예요. 유골함하고 웬 할머니의 사진? 그리고 상복이 접혀져 있었는데 저랑 친구 와이프랑 너무 놀라서 그냥 뒤로 넘어갈 뻔했습니다. 저는 이게 도대체 여기 왜 있으며 너 집어들 때 여기 한 번도 확인 안 해봤냐 이렇게 물었더니 자기는 그 위에 이런 게 있을 거라고 전혀 생각조차 못 해봤고 열어볼 생각도 안 했대요. 그때는 그게 눈에 띄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대로 그냥 끝낼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여기서 사셨던 분한테 연락을 해라. 네가 함부로 버릴 수도 처리할 수도 없는 거니까 부동산 통해서 집 구했으면 부동산에 연락을 하든 아니면 집주인한테 연락을 하든 그 전에 살던 사람이랑 연락을 해라.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다음날 친구가 바로 부동산 업자랑 집주인한테 연락을 했는데 그 전 세입자랑 연락이 전혀 닿질 않는 거예요. 전화도 문자도 아예 안 되더랍니다. 그러다 보니 이 유골함을 지금 당장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저희 이모가 무당이니까 제가 이모한테 도움을 청해보겠다고 했어요. 친구한테는 일반인이 함부로 처리해서도 만져서도 안 되니까 그건 일단 그대로 두고 이 방에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문 잠궈놓고 우리 이모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다고 이모가 또 바로 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토요일 날 오기로 하고 친구는 2, 3일 정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얘가 보통 아침에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하면 한 11시쯤 되는데 와이프는 애들을 보다가 친구가 늦으면 먼저 자곤 합니다. 근데 퇴근하고 돌아올 때면 빈방에서 자꾸 그릇이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린대요. 설거지하는 소리요. 이게 1, 2분 간격으로 매일 밤마다 들렸답니다. 그래서 얘는 기독교 신자니까 문 앞에 십자가도 갖다 놓고 성경책도 가져다 놓고 또 손잡이에 목걸이 같은 것도 걸어놨는데 그런 게 전혀 먹힐 일은 아니었죠.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이모랑 함께 그 집에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이모가 그 유골함을 거두어는 주셨어요. 하지만 이모가 말씀하시길 여기 할머니 영가가 있는 건 맞는데 이 할머니 너무 화가 나 있어. 생각해봐. 자기 자식도 안 걷어줬는데. 이러시면서 무당인 이모조차도 이 할머니를 도저히 누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곤 이사가는 것 말고는 아무 방법이 없다. 여기에 계속 살면 분명히 화를 입을 상황밖에 안 된다.
더 큰 일은 계속해서 벌어질 거니까 이사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이사 온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바로 나갈 수도 없고 또 그걸 바로 받아줄 집주인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모가 부적을 써서 문에 붙여주고 비방을 해줬지만 이렇게 하더라도 이게 먹힐 것 같은 생각은 전혀 안 든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게 상황이 상황인 만큼 일단은 두고 보자고 했죠. 그리고 그날 이후 서로 각자의 생활에 바빠 있다가 한 2달 만인가? 문득 생각이 나서 친구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렇게 전화를 해서는 안부를 묻는 게 아니라 대뜸 제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야, 너 돈 필요하지? 그랬더니 얘가 전화는 받아놓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야, 너 돈 필요하잖아. 사실대로 말해. 이렇게 되물으니까 그제서야 자기가 1달 넘게 고민을 했대요. 이걸 말할까 말까 하고요. 그래서 똑바로 말해봐. 뭔데? 하고 물었더니 자기 도저히 이 집에서 못 살겠다는 겁니다. 매일 밤 달그락거리는 소리도 소리지만 이게 뭔가 악영향이 와이프와 가족들 전체한테 오는 것 같대요. 애들 성격도 그렇고 부부간에도 이간질 시키는 것처럼 계속해서 사소하게 막 싸움이 나더래요. 정말 그 2달 사이에 너무나 화목했던 가정이 화목이 확 무너졌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사를 결심하고 나서 그나마도 모아뒀던 돈을 아주 가까운 지인한테 사기를 당했대요. 한 3천만 원가량을요.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와이프는 갑작스럽게 암이 발병을 했답니다. 이 모든 게 다 2달 안에 일어난 일이에요. 저는 친구한테 너가 필요한 만큼 다 빌려주겠다. 근데 너 이사 갈 곳은 있냐? 하고 물어보니까 당연히 없죠. 그래서 저는 종교를 배척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너가 믿는 신한테 도움을 구할 때다. 그니까 목사님한테 가서 조언을 구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결국 친구는 목사님한테 조언을 구하고 도움을 받았는데 그 교회 건물에 있는 주거용 방이 하나 있었나 봐요. 거기를 선뜻 목사님께서 내어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도 목사님을 한번 뵙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 친구 좀 많이 도와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거처를 옮기고 나서 친구 와이프는 건강을 많이 되찾았고 가족도 다시 화목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때는 제가 첫 자취를 시작하던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 첫 직장은 웹디자인 업체였고 연봉은 부끄럽지만 꼴랑 2,200만 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늘 자취 생활에 대한 로망이 있었기 때문에 1년 정도 악착같이 보증금을 모아서 자취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보증금이랑 월세 이외에도 의외로 자취 초반에는 이것저것 갖춰야 할 게 많아서 자잘자잘하게 돈을 정말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본가에서 가져온 물건들 외에도 새 침대며 주방용품, 또 화장실용품 등등. 게다가 막상 나와보니까 매달 월세 나가지, 관리비에 가스비 전기세. 저는 점차 현실이 무엇인지 깨달아갔죠. 그러다 설상가상으로 본가에서 가져온 제 의자 등받이가 부러지는 바람에 새로 하나 구매해야만 했습니다. 아무래도 의자는 피부에 닿는 물건이니까 새로 사고 싶었지만 좀 쓸만한 의자는 제법 비싸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당근마켓 많이 쓰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네이버 중고나라로 중고거래하는 게 정말 대세였습니다. 저는 그냥 중고는 가격대가 어느 정도 하려나 싶어서
그 중고나라에 들어가 봤는데 보다 보니까 괜찮은 물건이 하나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사용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 거의 새 것 같은 의자였는데 당시 옥션에 올라온 새 물건에 비하면 당연히 엄청 저렴했죠. 최근에 나가는 돈이 많았던 저는 구매자와 연락하여 그 물건을 직거래로 구매했습니다. 물건은 매우 만족스러웠어요.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말이죠. 하루는 거래처의 지속적인 재작업 요청 때문에 늦게까지 야근을 한 적이 있었어요. 사무실을 나서며 시계를 보니까 이미 11시가 다 되었더라고요. 그렇게 늦은 밤 자취방 앞에 도착해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었는데 웬 모르는 남자가 제 방 의자에 앉아 있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서 그대로 문을 닫고 문에 적힌 호수를 확인했거든요. 근데 저희 집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번호가 맞고 문도 열렸겠죠? 하여 문 밖에서 누구세요? 하고 물었는데 안에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자니 모르는 남자가 버티고 있으니까 괜히 무슨 일 당할까봐 들어가기 무서웠어요. 그래서 저는 건물 현관문 앞까지 나와서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곧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분들이 집 앞에 오셨고 다 같이 함께 현관문을 열었어요. 하지만 그 남자는 어디 갔는지 집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전 분명히 집에 누군가가 있었고 건물 현관 밖으로 나온 사람도 없으니까 분명 이 건물 안에 누군가 있다고 주장을 했고 결국 경찰관이 집주인과 연락한 끝에 CCTV를 열람했어요. 하지만 그 녹화된 화면에는 문을 연 뒤 놀라서 현관 밖으로 뛰쳐나오는 저만 녹화되어 있었지 그 누구도 제 방에 들어가지도 나오는 장면도 담기지 않았습니다. 순간 전 미친년이 된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고맙게도 거기 있던 분들이 절 미친 사람 취급하지 않고 늦은 시간까지 일하고 여자 혼자 돌아오니까 불안했을 거라며 다들 도닥여 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날만큼은 자취방에서 자기가 너무 무서워서 택시를 타고 본가에 가서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날은 토요일이었어요. 해가 중천까지 뜨고 나서야 저는 비로소 제 자취방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온 방에 불을 다 켜놓고 컴퓨터를 하고 있었는데 이상하리만치 몸이 무겁고 심한 두통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아무도 없는 그 집에서 누군가 제 오른쪽 어깨를 툭툭 하고 치는 겁니다. 깜짝 놀라 비명을 지르면서 주변을 둘러봤거든요. 근데 누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하여 집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다시 집 밖으로 뛰쳐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막상 밖에 나와서 갈 데가 없어서 저는 택시를 타고 다시 본가로 향했고 집에 가는 차 안에서 친구랑 통화를 하면서 나 아무래도 이사를 잘못 온 것 같다며 집에 귀신이 사는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친구는 너 이사했을 때 깨끗한 신축 건물이라고 좋아하지 않았느냐고 그런데 무슨 귀신이냐고 이렇게 되묻더라고요. 듣고 보니 그래요. 제가 첫 입주한 건데 그 전에 누가 살았던 것도 아닐 테고요. 그런데 마침 운전석에서 저의 통화 내용을 듣고 있던 택시기사 아저씨가 불쑥 끼어들면서 하는 말이 아가씨 혹시 남이 쓰던 물건 집에 들였어요?
하고 묻는 거예요. 그 순간 머릿속에 중고로 사온 의자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친구랑의 대화를 중단하고 아저씨에게 그 의자 이야기를 했더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웬만하면 남이 쓰던 건 집에 안 들이는 게 좋아요. 그 물건에 어떤 사연이 있는지 알게 뭐야? 이러시더라고요. 저는 본가에 도착함과 동시에 동생 노트북으로 중고나라에 다시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판매자의 게시글을 찾아 아이디를 클릭하니까 이미 여러 물건들을 많이 올려놓았더라고요. 그리고 궁금한 마음에 아이디와 연결돼 있던 블로그에 들어가 보았고 그때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블로그에 일기가 쓰여 있었는데 가장 최근에 올라왔던 일기가요. 대략 이런 내용이었어요. 형이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1년이 되었다 하며 죽은 형에 대한 글이 막 적혀 있었고 게시글을 넘기다 보니까 그 형이란 사람이 친형은 아니고 같이 생활하던 룸메이트 형이었나 봐요. 그런데 1년 동안 그 짐들을 처분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서야 뭔가 마음의 짐을 덜어내는 것 같이 그 물건들을 다 파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한참 게시물을 넘기다 보니까 그 형이란 사람의 영정사진이랑 그 편지가 업로드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얼굴이 제가 저번에 집에서 봤던 그 낯선 남자의 얼굴인 겁니다. 맞아요. 저는 그 죽은 사람의 물건을 구매해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던 거예요. 전 사연이 딱해서 왜 그랬냐고 따지지는 못하겠고 그냥 구청에서 폐기물 스티커 붙여가지고 내다 버렸습니다. 다행히도 그 뒤로는 아무 일 없이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2000년대 중반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절대로 남이 쓰던 물건을 못 쓰시게 합니다. 사실 저희 가족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고나라나 당근마켓 같은 건 들어가 본 적도 없고요. 그나마 리퍼 제품 정도 아니면 남의 물건에 학을 떼는 집안입니다. 이야기는 제가 중학교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저희 집은 중산층까진 아닌 것 같았고 그냥 조금 부족하지만 화목한 집이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 살던 집은 거실 하나, 방 하나, 그리고 화장실 하나 딸린 크지 않은 집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태어난 직후 겪은 큰 사고의 후유증으로 직업이 일정치 못하셨고 어머니도 식당 일과 청소 일 등을 전전하시면서 힘들게 저를 키워냈습니다. 그런 배경에서 자라다 보니 종종 주택가에 버려진 멀쩡한 물건들을 가져다 쓰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흔한 무서운 이야기에서처럼 귀신을 보고 겪고 하는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적어도 제가 중학교에 가기 전까지는 말이죠. 초등학교 때까지는 방에서 부모님과 다 같이 함께 잤는데 중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제 몸집도 커지고 서서히 사춘기도 찾아오면서 부모님 두 분은 저에게 방을 내어주시고 두 분은 거실에서 주무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는데요. 어머니가 집에 들어오시면서 아들 하고 부르시더라고요. 그러곤 거실 바닥에 쇼핑백 하나를 내려놓더니 이거 한번 입어보고 마음에 들면 너 다 입으라면서 옷을 한가득 담아오셨더라고요. 분명히 새 옷은 아니었는데 상태도 괜찮고 얼추 사이즈도 저한테 잘 맞는 것 같아서 어디에서 났는지 여쭈어봤어요. 그랬더니 잠깐 머뭇거리시다가 식당에 아시는 분이 입으라고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복 말곤 입을 옷도 없던 터라 한 번씩 그 옷들을 다 입어보고 나서는 곱게 접어 옷장에 넣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이었어요. 저는 잠이 들었다 깼다 하면서 선잠을 자고 있었는데 방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소리가 한두 번 정도 제 귀에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 문이 열릴 때 잠결에 눈을 떠서 문 쪽을 바라봤는데 아버지인 거예요. 코비야, 너가 지금 뭐 두드렸니? 그게 무슨 소리야? 뭐가 자꾸 쿵쿵거리는 소리가 나서 확인하러 왔지. 아니면 됐어. 푹 더 자. 그런데 저는 아버지가 문을 여닫는 소리는 들었어도 뭐가 쿵쿵거리는 소리는 전혀 못 들었었거든요. 그렇게 그것을 시작으로 저희 집에서는 기이한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그로부터 오래 지나지 않아서였는데요. 하루는 학교 끝나고 집에 들어갔는데 방에 있는 장롱문들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곱게 접어놨던 그 옷들이 방바닥에 잔뜩 흩뿌려져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도둑들이 미쳤다고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집을 털었을까 싶은데 그때는 도둑이 들었나? 아니면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 싶어서 엄마가 일하는 식당으로 전화를 걸었죠. 그런데 분명히 엄마 아빠가 한 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그 옷들만 그렇게 흩뿌려져 있길래 내 몇 개 안 되는 옷가지들이니까 다시 바르게 접어서 옷장에 넣어놓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며칠 뒤로 기억합니다. 그 당시가 초여름이었는데 저희 집에는 에어컨이 없어서 더울 때면 제 방문과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선풍기를 틀고 잤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날 밤 제가 자던 중에 갑작스럽게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자다 깬 엄마는 제 방에 창문을 닫겠다며 졸린 눈을 비비며 제 방으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순간 엄마는 자기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대요. 분명히 아빠는 엄마 옆에서 자고 있었거늘 어떤 남자가 장롱 앞에 서서 저를 내려다보고 있더랍니다. 그리고 꿈인지 생시인지 멍해 있던 바로 그 순간 방문이 쾅 하고 저절로 닫히더랍니다. 그 소리에 아버지마저 깨셨고 문을 열려고 하는데 마치 누가 잠궈놓은 것처럼 문이 열리지 않았대요. 그래서 그 앞에 서서 엄마는 펑펑 울고 아빠는 무슨 상황인지 그저 문을 열려고만 했대요. 그렇게 한 30초 정도? 전혀 문이 미동이 없다가 갑자기 탁 하면서 문이 열렸는데 그때 장롱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누워있던 저는 식은땀 범벅이 되어 있었대요. 여기서부터는 저는 부모님이 절 깨웠던 기억밖에 없습니다. 어리둥절하며 거실로 나와서는 온몸이 땀이 젖어 있어서 옷을 벗었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엄마 아빠가 아니 이게 다 뭐야 하며 다시 펑펑 우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옷을 벗은 제 몸에는 여기저기 시퍼런 멍이 피어 있었거든요. 놀란 엄마는 방문을 닫아놓고서는 내일까지 저기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자초지종을 아버지에게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버지도 저번에 쿵쿵거리는 소리를 들었던 얘기를 하면서 저희 가족 모두는 공포스러운 하룻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아침에 해가 떴고
저는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학교는 가야 하니까 교복을 챙기려고 제 방 문을 열었는데 그 하룻밤 사이에 아무리 비가 내렸다 한들 제 장롱에 곰팡이가 잔뜩 피어 있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엄마가 지었던 표정은 그게 왜 그런지 알고 있었던 표정 같아요. 제가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자 곰팡이가 폈던 장롱을 그대로 가져다 버리신 것 같더라고요. 그 안에 있던 제 옷들도 전부요. 당시 엄마는 옷장에 귀신이 들렸다고 말씀하셨고 식당에 아는 이모를 통해서 어떤 신기 있는 할머니가 왔다 가셨는데 이제는 괜찮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엔 정말 모든 게 괜찮아졌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제가 고등학교에 갈 무렵엔 엄마가 10년 동안이나 일한 식당에서 이젠 때가 되었다며 비밀 레시피도 알려주고 창업도 도와주셔서 어머니 아버지도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엄마가 저에게 고백하시기를 에휴, 부모가 되어가지고 하나밖에 없는 자식 잘 먹이고 입히지 못하는 게 얼마나 미안했겠어. 그때 그 옷 의류함에서 가져온 거였어. 근데 어떻게 자식한테 그거 주워온 옷이라고 그럴 수 있었겠니? 그런 일련의 사건들을 겪고 난 뒤 저희 집은 식당 일도 잘 풀렸고 돈도 제법 많이 벌게 되었습니다. 다만 아직 옛버릇이 남아있어서 전기, 가스, 물 한 번 낭비하지 않고 알뜰하게 살고 있지만 물건을 구매할 때면 주저없이 새 것을 사게 된답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제가 초등학교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는 무주군 무풍면이라는 시골 마을에 살았습니다. 그날은 무더운 여름날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저희 옆집에 1,000원짜리 지폐가 떨어져 있는 걸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1,000원짜리 지폐를 줍고 손에 쥐고서는 집으로 들어갔는데 어머니가 그걸 보시더니 너 그 돈 어디서 났어?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오다가 주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자 어머니는 너 이거 혹시 옆집에서 주워온 거 아니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 돈을 훔친 게 아니잖아요. 땅에서 주운 거잖아요. 그래서 맞다. 어떻게 알았냐? 엄마한테 이렇게 여쭤봤더니 엄마가 굉장히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너 그거 당장 있던 자리에 두고 오라고 막 그렇게 노발대발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100원, 200원이 아쉬운 초딩이 그걸 그대로 두고 오겠어요? 저는 대문 밖으로 나간 다음에 그대로 분식집까지 달려갔습니다. 저는 그 돈을 옆집에 돌려주지 않고 죄다 떡볶이를 사 먹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아주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밤마다 가위를 눌리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이유를 전혀 알 수는 없었지만 잘 때 눈 감고 자잖아요? 그럼 한참 자다 보면은 갑자기 제 몸이 공중으로 붕 뜨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이게 유체이탈이라고 해야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제 몸이 붕 뜨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 제가 공중에 떴다고 느껴졌을 때 딱 눈을 뜨면 항상 천장에서 마주하는 여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형체는 보였지만 딱 여자라는 것까지만 알겠고 구체적인 건 잘 지금도 기억이 안 나요. 심지어 얼굴을 마주하면서도 그 여자의 얼굴의 형태라든지 어떤 생김새라든지 이런 게 전혀 기억이 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매일 밤마다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제가 여름방학 중에는 밤에는 게임을 하고 잠 안 자고 그리고 대낮에 잠을 잤어요.
그런 식으로 여름방학 기간을 보내던 와중에 어느 날 한낮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날은 저의 큰형이 거실에서 TV로 무한도전을 틀어서 보고 있었고 어머니는 빨래를 개키고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저는 앞서 말한 대로 밤낮이 바뀌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날은 날이 무척 더워서 제가 웃옷을 벗고 막 뒤척거리면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고 있던 어느 순간인가부터 굉장히 긴 손톱 같은 손이 제 등을 싹싹싹 긁다가 또 쿡쿡쿡쿡 찌르는 거예요. 그때 저는 날이 너무 더워서 깊게 잠들지 못하고 심지어 TV에서 무한도전 노홍철 씨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것도 다 알 수 있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런지 그 손톱에 닿는 촉감 또한 굉장히 선명하고 또 소름이 엄청 끼쳤어요. 아니, 해가 중천에 뜬 대낮의 귀신이라니. 저는 방심했던 만큼 더 큰 소름으로 온몸에 닭살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 집은 방금 전 그 이유 때문은 아니고 같은 동네에서 몇 차례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귀신이 찾아오는 텀이 생기더라고요. 처음 이사를 하고 나면 가위 눌림도 그 여자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가 꼭 며칠이 지나고 나서 그것들이 다시 막 나타나더라고요. 아마도 귀신이 저를 찾아오는데 시간이 걸리는 듯 싶었어요. 저는 그런 식으로 학창시절을 보내다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대에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8월 2일에 군입대를 해서 자대 배치를 화성에 있는 51사단으로 배치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군대를 가고 나니까 생활도 규칙적이게 되고 원치는 않았지만 신체 활동도 많아지고 건강해지다 보니까 또 남자도 많잖아요, 군대는. 그래서 그런지 저는 가위 눌림이나 그 여자를 다시 보는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병 때쯤이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불침번 근무를 서고 있었는데 생활관 배치가 중대본부, 그리고 각 소대, 그리고 그 옆으로 당구장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전 몰래 쪽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물론 근무 중에 자면 안 되는데 저의 맞선임인 유상병은 3층에서 당직 근무를 서고 있었고 당직사령도 1층 지통실에 있어서 저는 안심하고 취침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안심하고 취침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절 깨우는 거예요. 톡톡 건들면서. 그래서 그 짧은 순간 망했다. 영창 가겠다. 이러면서 급히 일어나려고 하는데 몸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 목덜미를 손톱으로 꾹꾹 찍어 누르는 느낌이 나더니 찾았다. 그 여자 귀신이 군대까지 저를 찾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직 사관이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지금 내 뒤에 있는 이 귀신도 무섭지만 당직 사관한테 걸려서 영창 가는 게 더 무섭다고요. 그래서 저는 안간힘을 다해서 가위에서 풀려나려고 노력했고 결국엔 가까스로 가위에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는 그 귀신을 다시 본 적은 없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혹시 모릅니다. 제대 후 밖으로 나온 저를 아직도 찾아다니고 있을지도요. 여러분, 땅에 돈 떨어져 있다고 함부로 죽지 마세요.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그 돈이 누군가 실수로 떨어뜨린 돈일 수도 있지만 진짜로 사연이 있는 돈일 수도 있어요. 시골 동네나 산길 같은 데 있죠. 이런 데 멀쩡한 돈이 버려져 있기도 한데 이런 돈 같은 경우 어린아이들이나 노인들 막 죽고 했을 때 노잣돈
아니면은 저승에서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그런 식으로 놔두는 돈일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이런 거 함부로 건들면 안 좋은 일 생길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꽁돈이라고 너무 좋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제 대학 동기들 중 한 무리가 흉가 체험을 취미로 하는 그런 집단이었어요. 진짜 전국에 유명하다는 흉가는 다 들쑤시고 다니고 그랬거든요. 저는 우리 이모 할머니가 절대 그런 짓거리하고 돌아다니지 말라고 해서 그냥 그쪽 무리 애들이랑은 좀 거리를 두고 지내고 있었어요. 그때가 아마 2000년대 후반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17대 대선 바로 직전이었는데 그 시기가 정확히 기억이 나는 게 이명박 대통령 당선 일주일 전이었거든요. 아무튼 바로 그 무렵에 앞서 말한 그 무리들이 경기도에 있는 모 폐납골 땅에 흉가 체험차 다녀오게 됩니다. 남자의 3명, 여자의 3명, 총 6명이었는데 그곳에 갔다 온 뒤로 신기하게도 6명 모두가 엄청 자주 악몽을 꾸게 되었고 또 막 헛것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2명은 학교에 못 다니겠다고 막 수업 중에도 헛소리하고 그래서 우리 동기들 사이에서는 야, 쟤들 맨날 흉가 체험이랍시고 이상한 데 돌아다니다가 다 귀신 들렸나봐. 에휴, 그러게나 말이다. 쟤네들 보니까 진짜 귀신이란 게 있긴 있나 싶네. 이런 소문들이 학교에 자자하게 퍼지자 그 6명 중 일부는 휴학까지 했어요. 당시 우리 이모 할머니가 만신이었는데 전남권에서 대보살이라고 꽤 유명하셨어요. 그때 걔네 6명 중 한 명이 지가 이러다간 정말 죽을 것 같다면서 저한테 니네 할머니 좀 만나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걔네 6명이 완전 산송장처럼 눈이 퀭해서 우리 할머니를 찾아왔었어요. 우리 할머니는 아무리 무속인이 신을 모셔도 교만해서는 안 된다면서 자기보다 나이가 40-50년 어린 손님 또 신도들한테도 존댓말을 쓰시는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걔네들을 보자마자 갑자기 얼굴이 아주 빨갛게 상기가 돼서는 중간에 있던 여자애한테 그 무속인들이 점사 볼 때 쓰는 쌀이랑 물그릇 같은 거 있죠? 그거를 냅다 부어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디서 감히 네가 죽은 사람한테 그런 짓을 하냐. 지금 여자 올령이 너희 무리 다 죽여버린다. 저승길 갈 때 데려간다고. 싹 다 잡아간다고 눈에 불을 켜고 쳐다본다. 이러시면서 뭐 이 잡것들 어쩌고 저쩌고 하며 아주 욕을 하셨어요. 다른 5명의 아이들은 영문도 모르고 멍 때리고 있는데 그 여자애는 할머니에게 잘못했다고 막 엉엉 울며 빌더라고요. 이제 와서 하는 이야기인데 그 여자애가 엄청 늦둥이여서 그때 어머니 연세가 70대셨어요. 그런데 그 친구 어머니께서 나이가 나이인지라 엄청 아프셨거든요. 병원에 가도 고칠 수 없다고만 하고 노안이라고 하고 걔는 한약방도 가고 민간요법도 알아보고 별짓을 다 했는데도 어머니의 몸이 갈수록 뼈만 남고 엄청 말라오셨죠. 바로 그때 걔가 이웃 할아버지한테 미신을 하나 주워들었는데 죽은 사람의 뼈가루하고 인삼달인물을 섞어 먹으면 글쎄 없는 병도 나아진다지. 그래서 그 당시 폐납골 땅에 갔을 때 거기 납골 땅 구석진 곳에 버려진 납골함에서 그 납골 가루를 애들이 막 사진 찍는다고 난리가 났을 때 몰래 한 줌 싸서 가져왔던 거예요. 아마 무연고자 유골이었나봐요. 사람 뼈가루였는지 뭐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게 사기 그릇 같은 데 있었다네요. 그런데 그걸 인삼 끓인 물이랑 같이 먹은 걔네 어머니 병세가 오히려 더 심각해진 겁니다.
어떤 여자가 목을 조르는 꿈을 꾸고 걔도 엄마 방에서 흰 옷을 입은 여자가 자기 엄마 목을 조르는 걸 봤다고 그렇게 막 호소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모 할머니는 그 여자애를 제외한 나머지 5명은 간단하게 그 자리에서 비방, 퇴마, 부적으로 해결해줬어요. 그리고 그 여자애는 모친을 모시고 오라고 해서 아주 날 잡고 돈도 받지 않고 무료로 퇴마를 해주었고요. 그 여자 영가도 저승길에 보내주었습니다. 이후 놀랍게도 그 친구의 어머니께선 예전처럼 다시 건강해지셨고 지금도 80대 초반이신데 아주 건강하시답니다. 지금은 제가 고향으로 취업하고 자리 잡아서 그때 대학 친구들이랑 다 연락이 끊겼지만 그 여자애만큼은 지금까지도 고맙다며 우리 할머니를 찾아오고 그런다 하더라고요. 이 이야기는 2011년도에 겪은 제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저는 군대 전역을 앞두고 친구들과 함께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09년 9월 군번이라 7월이 제대였기 때문에 딱 여름 시즌이었죠. 그래서 저와 친구들은 제주도에서 3박, 부산에서 2박, 강원도에서 2박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9월이 되면 다 같이 각자들 학교로 복학할 계획이었죠. 그렇게 제대를 한 저는 친구 셋과 함께 제주도로 향했습니다. 원래도 제주도가 아름답긴 하지만 군전역 직후라 체감상 진짜 100배는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3일간 제주도에서의 여행을 마치고 저희는 김해공항으로 들어와서 남은 여행 일정을 위해서 SUV 차량을 하나 렌트했습니다. 그 다음 저희는 신나게 부산 해운대로 향했습니다. 저희가 7월달 제대였던 터라 당시 여름 극성수기를 코앞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해운대에는 제법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해운대에 도착한 뒤에는 숙소에 짐을 풀고서 해가 질 무렵까지 잠깐 낮잠을 자면서 쉬고 있었습니다. 한참 혈기왕성했던 저희는 해가 지면 해변으로 나가서 술도 먹고 헌팅도 해서 여자들과 놀 계획이었죠. 그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해운대의 밤이 찾아왔습니다. 밤바다 주변은 온통 짝을 찾는 사바나의 짐승들 같았어요. 저희도 여기저기 눈치를 살피며 여자 셋 또는 넷이 온 팀들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짝수가 맞는 팀에게 슬쩍 가서 어쩐지 여러분 덕분에 해운대가 더 아름답네요. 이런 저질 멘트를 날리면서 번번이 까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수도 없이 헌팅 시도를 하던 끝에 결국 4명의 여성분과 자리를 합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서로들을 소개하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었죠. 그 여성분들은 부산 분들이셨고 자기들끼리 한잔할까 하다가 해운대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렇게 대충 서로 소개를 마치고 몇 번의 술잔이 오고 가고 있었는데 그 여자애들 중 하나가 나머지한테 저희를 가리키며 야, 얘네들한테 무슨 탄내 같은 거 안 나? 탄내는 무슨 탄내? 아무 냄새도 안 나는데? 그 와중에 감 떨어지는 제 친구는 옆에서 아마 내 마음이 불타는 냄새? 이러며 개소리를 짓거리고 있었어요. 아무튼 그 여자애를 A라고 할게요. A는 고개를 살짝 갸우뚱하더니 그냥 대수롭지 않다는 듯 저희와 분위기를 맞춰 다시 놀기 시작했어요. 한참 술이 들어간 저희는 마음도 잘 맞고 마침 다음 날이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내일도 같이 만나서 놀자 하며 약속을 했죠. 그렇게 되면 내일은 8명이서 함께 돌아다녀야 하는데 저희가 렌트한 차는 5인승이라 다 같이 탈 수가 없었어요.
근데 또 마침 그 여자애들 중 하나가 자기 차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내일은 남녀 둘둘 섞어서 차를 타고 놀러 가자고 하고는 다 같이 전화번호를 교환한 뒤에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저희들은 각자 마음에 들었던 여자애들과 연락을 주고받다가 점심시간쯤 같이 해장을 하자며 만나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약속 장소로 가는 차 안에서 당시 예약해놨던 영덕의 어느 펜션으로 다시 전화를 걸어서 일행이 추가가 되었음을 알렸습니다. 그리곤 여자애들과 국밥집에서 만나 다 같이 국밥을 먹고는 저녁에 바베큐 파티를 할 펜션으로 다 같이 향하기 위해서 주차장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제 저희한테 타는 냄새 안 나냐고 물었던 여자 A가 저희한테 묻는 거예요. 야, 너희들 이거 차 너희들 거 아니지? 그래서 저희는 어제 우리가 차 렌트했다고 말했잖아. 근데 왜? 이렇게 되물어봤더니 그 여자애가 그래서 너네한테 계속 탄내가 났구나.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야? 하고 물었더니 일단 펜션에 도착해서 이야기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는 여자애들과 섞어서 차에 타려고 하는데 그 여자애 A가 펜션에 도착할 때까지만 우선 차는 각자 거 타자고 하는 거예요. 저희는 그럼 그게 무슨 재미냐고 빡빡 우겼어요. 그랬더니 되게 마지못해서 저희 차로 2명이 타더라고요. 그렇게 둘둘 섞어서 차에 타고는 마트에서 간단히 장을 보고 드디어 펜션에 도착했습니다. 그 펜션은 2팀이 들어가도 될 정도로 좀 사이즈가 큰 펜션이었죠. 저희는 짐들을 내려놓고는 근처를 돌아다니며 놀다가 다시 술 파티를 하기 위해서 펜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곤 함께 바베큐 구울 준비를 하면서 술자리가 시작되었는데요. 그런데 그때 여자애들 쪽에서 운을 떼는 겁니다. 야, 너네 A 귀신 보는 거 알아?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러자 A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니 그냥 나 어릴 때부터 가끔씩 귀신 같은 거 보고 느끼고 할 때가 있어. 그러면서 갑자기 이야기 주제가 차로 넘어가더니 아까 저희랑 차를 섞어 타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를 알려주기 시작하는데요. A가 말하기를 저희가 렌트한 차가 왠지 사람이 죽은 차 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고 물었더니 저희와 처음 만났을 때 알 수 없는 탄내 같은 게 났대요. 그때는 그 탄내가 왜 나는지 자기도 몰랐는데 국밥집에서 밥 먹고 나와서 주차장에서 저희 차를 보고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저희 차 안에서 숨을 헐떡이는 남자의 모습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와 함께 강한 탄내가 느껴졌고요. 그런데 저희 남자들은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그 차를 타고 아무 일도 없었을 뿐더러 심지어 조금의 냄새도 못 느꼈거든요. A는 그 영혼이 누군가한테 해를 끼칠 것 같아 보이진 않았고 그냥 불쌍해 보였대요. 만약 자기가 느끼기에도 그게 악한 영이라고 생각되었으면 저희가 차를 나눠서 타자고 했어도 자기는 끝까지 안 탔을 거였다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게 한 차례 소름이 지나갔고 한 잔 두 잔 술을 마시면서 점점 취기가 오르던 중 친구놈 중 하나가 문득 잠깐 차에 가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만약에 진짜 누가 연탄을 피워서 죽었으면 흔적 같은 게 있지 않겠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이, 야, 설마. 이러다가 저희도 호기심이 생겨 그 친구와 함께 차로 나섰습니다. 그래서 앞좌석부터 차량 매트를 들춰봤는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하지만 뒷좌석 매트를 들어 올리는 순간 저희는 기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매트 밑으로는 아주 선명하게 탄 자국이 있더라고요. 정말 모두가 경악할 수밖에 없었고 그 여자애가 마냥 헛소리를 한 게 아니구나 하고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다음 날이 되었고요. 여자애들은 무섭다고 저희 차를 타지 않았고 각자들의 차를 타고서는 해장을 한 뒤에 헤어졌습니다. 저희는 남은 이틀의 여행 기간 동안 어쩔 수 없이 그 차를 타고 여행을 했고 차를 반납할 때 업체에 전화를 걸어서 어떻게 이런 차를 렌트할 수 있냐고 그렇게 따져 물었지만 렌트카 업체에서는 자기들도 정말 모르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렌트 고객이 거기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건지 아니면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차를 렌터카 회사에서 정말 모르고 매입한 건지 그거는 전혀 모를 일입니다만 저에게는 참으로 무서운 경험이었습니다. 이 일은 2018년도에 일어난 일입니다. 저는 원래 고향이 부산인데 제가 원하던 대학에 입학을 하게 돼서 인천으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취를 하는 거다 보니까 들뜬 마음으로 어머니랑 함께 원룸을 구경하러 다녔어요. 수도권에다가 또 대학가 근처로 집을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비용이 좀 비쌌지만 어머니께서는 제가 딸이니까 안전한 데 살아야 된다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알아본 곳이 남양인데 혼자 살기 딱 좋은 그런 원룸이었어요. 6층짜리 원룸 전용 빌라였는데 저는 이 건물에 3층 방을 보고 계약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화장실 이런데 수압은 괜찮은지 또 여러 가지 하자는 없는지 이런 걸 보고 계셨고 저는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다가 옷장이 하나 있길래 그 옷장을 열어봤어요. 그런데 그 안에 인형이 하나 있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그 인형 아세요? 이렇게 눕혀놓으면 눈을 감고 이렇게 세우면 저절로 눈이 떠지는 막 밤에 보면 좀 소름 돋는 그런 애들 갖고 노는 인형 있잖아요. 그 인형 하나가 옷장 안에 떨렁 놓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집주인 아주머니께 이게 뭐예요? 웬 인형이에요? 하고 물었더니 저기 이전에 살던 분이 모르고 놓고 갔나봐. 여학생이니까 인형 좋아하지 않아?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특히나 사람같이 생긴 인형은 좀 무서워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머니한테 이거 인형 좀 치워주면 안 되겠냐 말씀을 드렸더니 잠깐 망설이는 것 같더니 이내 그 인형을 가지고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개운하게 계약을 하고서 저는 인천으로 올라와서 학교 생활을 하면서 자취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원만하게 무사히 학교 생활을 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취를 시작한 지 한 달째 되던 때였어요. 학교 수업이 끝나고 친구들과 쇼핑을 하고 들어오니까 한 저녁 8시쯤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해가 지고 어두워지니까 서둘러서 집에 돌아왔는데요. 저희 집 문 앞에 그 인형이 놓여있는 거예요. 계약 전 집 보러 왔을 때 분명 주인 아주머니께서 버리신다고 가져가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형이 꺼림칙해서 문 앞에 그냥 놔둔 후에 집주인분께 전화를 드렸어요. 아주머니, 왜 인형을 다시 집 앞에 놔두신 거예요? 얼른 치워주세요. 저기 학생,
있잖아, 그 인형. 아유, 어쩌나.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이 좀 이상해서 제가 계속 재촉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주머니께서 은하 학생, 있잖아. 정말 미안한데 그 인형 그냥 버리지 말고 집에 놔두면 안 될까? 응?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버리면 안 되냐? 그렇게 이유를 물었더니 아우, 그냥 버리면 안 된다. 이렇게만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알겠다고 하고 인형을 가져와서 제 옷장에 그냥 처박아 뒀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였습니다. 그날 밤 씻고 잠을 자고 있는데 어디선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혹시 바퀴벌레 같은 벌레가 돌아다니나 생각을 하고 침대에서 일어나서 막 두리번거리고 있었어요. 근데 다시 한 번 더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난 겁니다. 그 소리가 어디서 나나 가만히 잘 들어보니까 제 방 옷장에서 나고 있더라고요. 그 당시 옷장에는 인형 외에는 다 비워두고 있었습니다. 옷에 곰팡이가 들까봐 행거를 놓아두고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무서운 마음에 방에 불을 켜고 옷장 문을 열었는데 인형만 눈 감고 누워있을 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옆집의 소리를 잘못 들었나 싶어서 허무해하면서 옷장 문을 꽉 닫고 다시 불을 끄고 침대에 누우려는데 다시 옷장 안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와 이번엔 뭔가 쿵쿵거리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저는 놀란 마음에 다시 불을 켜고 너무 무서워서 제 친한 친구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친구는 이 늦은 새벽에 웬 전화냐며 짜증을 냈고 저는 너무 무서우니까 나 좀 이해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곤 친구랑 통화를 하면서 그 옷장 앞으로 다가가서 문을 열었는데 저는 그때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아니, 아까 그 인형이 눈을 뜬 채로 일어서 있는 겁니다. 아까 분명히 누워있는 거 확인했거든요. 저는 너무 놀라서 휴대폰을 떨어뜨렸고 그 인형과 눈을 마주친 순간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공포에 압도됐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인형이 어떻게 스스로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날 밤은 눈을 뜬 채로 밤을 지새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혼자 자기가 너무 무서워서 친한 친구 3명을 우리 집에서 같이 좀 자달라 하고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그날은 저희 집에서 친구들과 함께 잠을 잤습니다. 저희는 다 같이 자려고 바닥에 이불을 깔고 4명이 나란히 누웠는데 저는 가장 벽 쪽에 누워 있었어요. 그렇게 한참 자던 중에 갑자기 방에 불이 켜져서 뭔가 하고 눈을 떠보니까 옷장 앞에서 잠을 자던 친구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로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나머지 친구들이 물었더니 있잖아 은하야, 여기 옷장에서 이렇게 막 벌벌 떨면서 이야기하길래 왜 그러냐고 다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 내가 자다가 잠시 눈을 떴는데 옷장 문이 살짝 열리더니 아기 얼굴이 튀어나와서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다 같이 옷장을 열었는데 그 인형이 누워있는데도 불구하고 눈을 멀뚱멀뚱 뜨고 있더라고요. 저희는 다 같이 겁에 질렸고 저는 이건 더 이상 아니다 싶어서 내일 아주머니께 물어봐야겠다 하고는 다 같이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저는 날이 밝자마자 집주인 아주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결국 주인 아주머니께서는 저희 집에 방문을 하셨고 저희는 저희가 겪었던 일들 그리고 그 전부터 제가 겪었던 일들을
아주머니한테 하나씩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아주머니께서 에휴, 이건 말하면 안 되는데, 말하면 더 이상 여기서 못 살 텐데 이러시길래 아이 괜찮다고, 우리가 뭔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여쭤봤더니 그때서야 말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제가 여기 살기 5년 전에 무당분이 사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무당분은 무당이 되시기 전에 그냥 평범한 여성이었고 결혼을 해서 5살짜리 아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이가 아프기 시작하더니 병원에 가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대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점집을 찾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곳 무당이 지금 아들이 신내림 받을 때야. 안 그럼 죽어. 그런데 어느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을 신내림 받도록 놔두겠습니까? 그래서 그 여성분이 제가 아들 대신 신내림을 받겠습니다. 저한테 옮겨주세요. 무당은 안 된다고 했지만 그 어머니의 사정하심을 듣고 어쩔 수 없이 신내림을 받도록 해줬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 여자분은 무당이 되셨는데 아내가 무당인 걸 받아들일 수 없는 남편은 결국 이혼을 요구했고 그 여자분 혼자 이 원룸을 구해서 사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들을 키우고 있었는데 결코 좋은 아빠가 못 돼주었나 봐요. 손찌검도 하고 이래저래 아들이 힘든 일이 많아서 그때마다 엄마한테 전화해서 힘들다, 보고 싶다 하면서 울고 보챘나 봐요. 그래서 무당이지만 또 동시에 엄마였기에 아들에게 몰래 집에서 빠져나오라고 해서 그 원룸에서 둘이 지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남편이 어떻게 알았는지 그 집에 찾아와서는 완전 난장을 피웠대요. 그니까 아들은 무서워서 그 옷장에 숨어가지고 발발 떨고 있던 건데 엄마랑의 다툼 끝에 그 아빠의 화풀이가 아들한테까지 번졌나 봅니다. 결국 불의의 사고로 그 아들내미가 죽고 맙니다. 무당이신 어머니는 아이가 너무 불쌍하고 어떻게든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에 아기 인형을 하나 사와서 거기에다가 아들의 영을 깃들게 하는 의식을 하셨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 인형을 아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미쳤다고 할 정도로 증세가 심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 무당분은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이게 그 사연인데 그 무당이 교통사고로 죽고 나서 집주인 아주머니가 정리 중에 이 인형을 보게 됐는데 그냥 갖다 버리기 뭐하니까 옷장 안에 숨겨두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오기 전 2명의 여성 세입자가 이 인형 때문에 무서워서 살다가 중도에 나가버렸다고 해요. 그 여성분들이 무심코 인형을 갖다 버렸는데 며칠 뒤에 막 다시 와있고 그랬대요. 그니까 이 아주머니께서도 그 인형을 갖다 버리면 다시 돌아올까봐 저한테 버리지 말라고 한 거고요. 그래서 저는 그 인형에 대한 사연이 너무 딱하고 또 이해는 되지만 도저히 그 인형이랑은 살 수가 없어서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이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인형 안에 영혼이 깃들기도 하나 봅니다. 저에게는 무서운 경험이었고 그 이후에는 사람 모양의 인형을 더더욱 안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때는 2007년,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은 괜찮은 사업체를 하나 운영하면서 부모님에게도 잘하고 있고 또 어려운 아이들도 주기적으로 지원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2학년 때의 저는 지금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믿지 못하지만 정말 부모님 속도 많이 썩이고 소위 말하는 문제아였습니다. 그렇다고 동급생 돈 빼앗고 때리고 그런 건 아니었고요. 다만 담배건 술이건 제가 하고 싶은 건
다 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같이 어울리던 무리 중 한 녀석이 어디서 오토바이 킥박스를 뜯어서 절도하는 방법을 배워온 거예요. 저희들 사이에선 그걸 딸키라고 했습니다. 한밤중에 인적 드문 공원에 모여서 늦게까지 놀던 날이었는데 그 친구가 어느 빌라 밑에 있는 자전거 거치대가 있었는데 거기에 세워져 있던 오토바이를 하나 보더니 슬금슬금 걸어가서 킥박스를 뜯어서 시동을 걸더라고요. 열쇠 하나 없이 시동이 걸리는 게 너무 신기해서 거기서 자리를 뜬 뒤 서로 한두 사람씩 바꿔가면서 오토바이를 타고 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제 차례가 돌아왔고 한참 도로 위를 신나게 달리던 중 갑자기 제 차선으로 어느 차량이 한 대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서 그 차를 피하다가 저는 그대로 넘어지고 말았고 뒤따라오던 차량에 밟히는 사고로 제 다리는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때문에 저는 꽤 오랜 기간 병원 신세를 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저희들이 친 그 사고를 부모님들께서 수습하는 과정에서 그 오토바이 주인이 2달 전쯤 고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오토바이가 운행 없이 방치가 되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천만다행히도 그 고인의 유족분들께서는 철없고 어린 저희들을 선처해 주셨습니다. 이미 사고 난 걸로 많이 깨닫는 게 있었을 거라면서요. 하지만 정말로 철이 없었던 저희는 성인이었다면 크게 처벌받았을 절도에 무면허 그리고 사고까지 유야무야 넘어가지자 다행이라며 킥킥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죗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저는 사고 당시 개방골절로 나름 큰 수술을 하게 되었고 이후 저에게 배정된 병실은 4인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술 일주일 차쯤이었어요. 전 학교에 나가지 않는 건 참 좋았지만 병실 텔레비전도 재미없는 것만 틀어놓고 하루 종일 누워만 있으려니까 심심해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핸드폰 게임 삼매경이었거든요. 그렇게 핸드폰만 붙들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밤낮이 바뀌게 되었고 다들 주무실 때 저 혼자 핸드폰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거의 새벽 2, 3시까지 핸드폰을 손에 붙들고 있었죠. 그렇게 늦은 새벽 슬슬 핸드폰을 보고 있는 눈도 따끔따끔해질 무렵 누군가 병실로 들어온 건지 입구 쪽에 있던 침대에 커튼을 걷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커튼을 치는 소리가 났고요. 그런데 이어서 그 옆에 있는 침대에서도 그 소리가 반복되어 나길래 뭐야? 간호사쌤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곧 촥 소리와 함께 제 병상 커튼도 걷히는데 거기에 서 있던 사람은 간호사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건장한 체격의 남성이었는데 저를 보더니 아, 여기 있었구나 이러는 겁니다. 근데 전 생판 처음 보는 사람이라 누구세요? 하고 물었는데 대답도 하지 않고는 갑자기 제 수술한 다리를 거칠게 들어서 막 살피는 겁니다. 저는 너무 아파서 뭐 하는 거예요? 하고 물었죠. 그러자 너넨 하나로는 부족해. 이러고서는 그 남자가 병실 문 밖으로 나가는데요. 저는 그게 귀신이었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 이유는
걸어나가는 게 아니라 발소리 하나 없이 미끄러지듯 스르륵 나가더라고요. 게다가 생각해보니까 처음 병실에 들어와서 커튼 거치는 소리가 날 때도 전혀 발소리가 나지 않았던 게 떠오르면서 소름이 돋더군요. 그렇지만 그때 너무 졸렸던 탓에 오래 되뇌이지 못하고 잠에 골아 떨어졌고, 그 다음날 오전 식사가 나올 때 잠에서 깼습니다. 그리고 문자를 하나 받았는데요. 사고 당일날 저랑 함께 놀았던 친구 중 하나가 등교 중 학교 계단에서 굴러서 지금 아예 걷지를 못해서 병원에 가는 중이라는 겁니다. 근데 저희 학교 계단이 그렇게 높지도 않은 계단이라 뭐 넘어져봐야 껍질까지는 정도일 텐데, 검사를 받아보니까 아킬레스건이 끊어졌다더군요.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더니 쟤 진짜 재수가 없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틀이 지난 뒤부터는 점점 무섭기 시작하더군요. 함께 놀았던 다른 친구 중 하나는 당시 체대 입시를 준비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운동 끝나고 집에 돌아가던 중이었는데, 골목을 지나던 택시가 뭐 갑자기 원인도 이유도 없이 멈추지 않고 돌진을 한 거예요, 친구한테. 그래서 십자인대가 끊어지는 큰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그때서야 한밤중에 병실에서 그 남자가 하나론 부족하다고 했던 그 말의 의미를 알 것 같았습니다. 사고 당일날 같이 있었던 친구가 총 4명이었는데 아직 아무 사고도 없던 친구 한 명은 설마 그게 그것 때문에 그렇겠냐며, 다 우연이고 재수가 없어서 그렇다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더군요. 저도 그전까지는 딱히 귀신을 믿거나 하진 않았는데 그날 밤에 본 그 남자의 형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데다가 전부 똑같이 다리가 부러지거나 다치는 사고를 연속적으로 당하다 보니까 이제 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남은 한 친구도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친구는 자기 용돈 직접 벌어서 여자친구랑 데이트할 때 쓰겠다며 치킨집에서 배달 알바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운전하다가 혼자 넘어졌습니다. 어디 부딪히고 크게 넘어진 건 아니었는데 뜨겁게 달궈진 그 머플러가 친구 다리 위로 쓰러지면서 진짜 엄청 큰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주 선명하고 크게 그 흉터가 남아있는데요. 죽은 사람의 오토바이를 훔쳐타고 불과 한 달도 안 돼요. 같이 있던 4명 모두가 다리에 치명상을 입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 사고로 주변 친구들이 크게 다치는 것도 목격하고 부모님도 마음고생을 크게 하셨기 때문에 이래저래 비교적 빨리 정신을 차린 것 같습니다. 저는 사고 이력 때문에 공익을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역으로 지원하여 군대도 다녀왔고 지금까지도 정신 차리고 잘 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 남자입니다. 저는 코로나 이전에 음악학원을 운영하던 사람이고요. 어떻게 보면 이번 사태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네요. 코로나 사태가 불거지기 약 6개월 전, 저는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딸아이를 품에 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상도 무심하게 갑작스럽게 코로나 사태가 확산되면서 학원의 수강생도 뚝 끊기게 되었고, 사스나 메르스 때처럼 비교적 금방 종료될 거라 생각했던 제 기대와는 달리 집합금지 및 장기화로 인해서 저는 당장의 분유값을 걱정하게 될 형편에 놓였습니다. 하여
급하게 중고 오토바이를 한 대 구해서 배달 일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불행 중 다행인 건지 코로나 때문에 외출이 어려워진 탓에 배달 수요가 많이 늘어서 제가 밖에 나와 있는 만큼 돈은 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배달 일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종종 겪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크게 기억에 남는 일은 첫 번째로 배달 중에 마음이 앞서서 급하게 운전하다 보면 운전자분들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한 번은 신호대기 중인 저를 따라와서는 창문을 내리고 야! 가스나 태우고 그렇게 운전하면 네가 멋있어 보이냐? 에휴 진짜 이 새끼들 이러며 욕을 하고 출발하시는데 하지만 저는 가스나라고 할 만한 그 누구도 태운 적이 없었거든요. 배달하면서 누가 사람을 태우고 운전하나요? 그리고 두어 번 정도는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겨울에 식당에 제가 음식을 픽업하러 갔다가 음식이 바로 나오지 않으면 좀 서서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사장님께서 저한테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저기 밖에는 사모님이신가? 추우실 텐데 들어와서 기다리라고 해요. 전 무슨 소린가 싶어서 네? 사모님이요? 하고 묻자 사모님 아니세요? 뭐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잘못 보셨나 싶어서 그 업장 유리문 밖을 봤는데 당시에 제 오토바이 말고는 다른 배달 오토바이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때도 조금 이상하다고 느꼈는데 이런 같은 일을 다른 식당에서 두 번째 겪으면서부터 저는 뭔가 묘한 확신 같은 게 들었습니다. 이 오토바이에 뭔가가 있는 거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요. 그와 동시에 제 눈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는데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랑 똑같았지만요. 근데 배달 중에 여자가 있다며 언급했던 그런 몇몇 사람들은 본인들은 평범한 사람이라고 느끼지만 사실 뭔가를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하고요. 아무튼 간에 오토바이는 자동차와 달리 구매자가 바뀔 때마다 번호판도 바뀌기 때문에 사고 이력 조회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 당시 저는 판매자 번호가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 오토바이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문자를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문자를 했을 때는 바로바로 답변을 해주시더니 제가 인사사고 있었냐고 물어보니까 답변을 하지 않더라고요. 물론 지금 당장에야 제가 운전을 하면서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괜히 기분 나쁘고 찝찝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결정적으로 오토바이를 팔아버린 계기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날은 평소처럼 열심히 배달을 하던 중이었는데 한 배달지 주소로 찾아갔더니 그 집이 보살집이었습니다. 당시 배달을 비대면으로 해야 돼서 그 집 문 앞에 음식을 두고 벨을 누른 뒤에 다시 오토바이에 올라타서 배달 어플을 확인 중이었거든요. 근데 음식을 가지러 나온 건지 뒤에서 문 여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저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네? 하고 뒤를 돌아봤더니 그때 정말 어처구니 없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거 분명히 어디서 여자 태웠냐고 말 들었을 텐데 그치? 이러더라고요. 앞에서 한 이야기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순간 진짜 놀라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있었는데? 이러면서 벙쪄서 대답하자 그거 올해 안에 정리해. 걔가 곧 사고 낼 것 같다. 이런 불길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주 잠깐이었지만
그 집 앞에 서서 그분과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아니, 안 그래도 아주 가끔씩 뭐 여자 태웠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신경이 쓰이던 참이었다. 그리고 뭐 이런저런 일이 있었다. 빠르게 이야기하고 나서는 사고는 무슨 이야기냐 이렇게 물었더니 지금 할아버지가 보여주는 거 그대로 말해줄게. 예전에 미끄러지는 사고가 있었나 본데 보니까 운전자는 살아있나 봐. 근데 뒤에 타고 있던 여자가 뒤따라오던 차에 치여 죽었어. 근데 내가 보니까 이 여자 아직 한이 많이 남아있는 듯한데 내가 이거 확신할 순 없지만 분명히 표정이 위험해 보여서 일단 알아두라고. 이 말을 듣고 그 누가 찝찝해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저는 그날부로 제가 타던 오토바이를 중고로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의 손도 타지 않은 새 오토바이와 각종 안전장구를 새로 구매해서 다시 배달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망자의 오토바이라는 썰을 듣고 제 이야기를 제보해보게 되었네요. 이상입니다.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내일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